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북한 미사일 발사, 오커스 출범, 더욱더 강력해지는 한국 안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정세가 아주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이 부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문 대통령을 만난 15일에는 한국 안보와 연관성을 가지는 여러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 날이죠.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알아볼 것은 2021년 9월 15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9월 15일은 한국 안보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날이죠. 이날 왕이 부장은 문 대통령을 만나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예상과는 달리 북한은 2021년 들어서 다섯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고, 한국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하는 차원으로 그동안 개발해온 신형 전략 무기들을 공개했다는 사실이죠. 미국, 영국, 호주는 3국 공동체인 오커스도 이날 발표가 된 것입니다. 오커스의 결성의 첫 사업으로 핵 추진 잠수함이 추진되고 있죠. 이 모두가 한국 안보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로 9월 15일 한날에 한꺼번에 발생한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의 위반 사항이지만 이는 우리나라에게도 굉장한 이득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로 하여금 미사일 개발의 당위성을 지니게 만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SL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동시에 성능이 더 나은 미사일을 만들어도 중국의 간섭에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국의 신무기 공개로 인해서 미사일 분야, 미사일 운영 플랫폼 분야, 특히 잠수함 분야에서의 남북 간 군비 경쟁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 상당히 많죠. 여기에 오커스의 출범과 동시에 미 영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프랑스도 발끈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는 2016년도죠. 호주와 잠수함 건조 계약 시 호주의 프랑스의 슈프랑급 핵잠수함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프랑스가 제일 처음에 약속했던 것이 핵잠수함을 약속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후 여러 차례 이제 얘기가 나눈 뒤에 결국은 디젤 전기 잠수함으로 기종이 바뀌어버렸죠. 디젤 전기 잠수함 12척으로 지금 기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오커스의 출범으로 호주가 원래 원했던 핵 잠수함으로 다시 추진이 되면서 프랑스와 계약했던 호주의 노후화된 콜린스급 잠수함을 대체하기로 했던 종전의 계약이 완전히 파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동쪽으로는 태평양, 서쪽으로는 인도양을 공동으로 막아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반드시 핵잠수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부양을 해야 되는데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핵잠수함을 기준으로 보면 이론상으로는 1년에 한 번만 떠올라도 된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호주, 미국, 영국 이 3개국이 합쳐서 오커스의 출범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오커스의 출범은 한국에 상당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오커스의 출범 자체가 한국의 안보에 있어서 위기도 되지만 또 기회도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또 더 큰 의의에서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기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좀 뒤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요. 지금 현재 한국은 북한과 함께 군비 경쟁을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 한국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1시간 후에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안창호함은 3,000톤급 국산 잠수함으로 6기의 한국정 수직 발사관을 장착한 본격적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용 플랫폼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SLBM의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한국 유일의 잠수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일의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을 만들어서 여기에 SLBM을 실어서 발사를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도산 안창호함에서 발사된 SLBM은 사거리가 5,000km의 현무 2B를 개조한 것으로서 400여 km를 비행한 뒤에 서남해상의 목표물에 탄착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잠수함에서 직접 SLBM을 발사한 나라가 됐죠. 북한도 이미 SLBM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그리고 2021년 1월 달에 제9차 당대회 열병식에서 북극성 4시옷, 그리고 북극성 5시옷의 SLBM을 선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선보인 SLBM은 핵 탑재 SLBM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 SLBM은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하는 실험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죠. 한국군은 SLBM의 수중 실험과 동시에 사거리 300km 초음속 순항 미사일, 현무 4-1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전략 무기들도 9월 15일 날 동시에 공개를 했습니다.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선보였는데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국산 전투기 KF-21에 발사될 수 있는 사거리 500km의 최첨단 무기로 2028년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인데, 이 공대지 미사일도 잠깐 선보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2020년 7월 시험 발사로 세상에 알려진 현무 4-1과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800km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800km에 달하는 현무 4-1은 180m 지하 관통 능력을 갖춘 벙커버스터입니다. 여기에 확산탄을 장착을 하면 축구장 200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탄두 중량이 지금 현무 4-1과 같은 경우는 2.5톤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2.5톤보다 더 크게 한 2배 정도, 4에서 5톤 정도의 탄두를 탑재를 시킨다면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사거리가 짧아지죠. 이 사거리가 짧아지지만 소형 전술핵에 준하는 1kg의 위력으로 도시의 한 블록을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현무 시리즈를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꾸준히 개발해 왔는데, 현무 2A와 같은 경우는 300km, 현무 2B와 같은 경우는 500km, 현무 2C와 같은 경우는 800km, 현무 4와 같은 경우는 800km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만들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서 쏴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이 거리가 800km까지 지금 되는데, 이 거리가 왜 이렇게 300이 나오고 500이 나오고 800이 나오느냐, 이게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협정 때문에 이렇게 돼요. 300까지 허용했다가 500까지 허용했다가 이제 800까지 허용하고, 이제는 이 거리 제한이 없어져 버려서 한국이 ICBM까지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개발한 순항 미사일로는 현무 3A 이게 500km고요. 현무 3B 이게 1000km, 현무 3C 이게 1500km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 순항 미사일을 만들었으며, 사거리 3000km의 현무 3D 개발도 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지고 있죠. 현무 4-2와 같은 경우는 500km 잠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현무 4-3은 500km의 함대지 및 잠대지의 탄도미사일도 개발 중입니다. 이렇듯 남한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서 군비 경쟁에 나서고 있죠. 결국은 북한이 군비 경쟁을 하면 할수록 이제는 남한도 이제 사거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준하는 거리까지 만들 수 있어요. 결국은 20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이제 탄두, 3000km를 달하는 탄두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국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순항 미사일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한국의 판단입니다. 한국은 현무 시리즈의 미사일 개발로 한때 지금 북한과의 미사일 격차가 20년 정도 격차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었지만, 지금 현무 시리즈의 미사일 개발로 탄도미사일의 격차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한국의 국방력은 북한을 이미 능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하고 있죠. 제가 어떤 분에게 들은 말인데, 만약 한국에서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싸운다 라고 하면 이 공수부대들을 제일 먼저 투하하는 것은 지금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에 투하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한국은 북한을 완전히 점령을 할 것이고, 결국은 중국까지 대응을 해야 완성된 통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북한은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보유하고 있으나 남북 경쟁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ICBM까지 개발을 하면 미국이 조금 우려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북한이 ICBM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미국의 압박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이완시키거나 대미 협상에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적 의도에 따른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한국은 그런 장거리 미사일까지는 필요 없고 중국까지 견제할 수 있는 미사일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내용이죠. 지금 공중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의 경우 노후한 전투기를 운영하는 북한과 달리 첨단 폭격기를 운영하는 한국이 굉장히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미사일만 제외하면 한국이 이 기술을 완전히 눌러버린다라고 보고 있죠. 북한이 대형 탄도미사일에 집착하는 동안 한국이 순항미사일을 개발해왔기 때문에 이 순항미사일 부분에서는 한국이 더 앞섰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북한도 한국의 순항미사일에 의식해서 올해 들어서 순항미사일을 자주 발사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순항미사일이 이제는 2000km까지의 순항미사일까지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미사일뿐만 아니라 잠수함 부분에서도 새로운 경쟁 부분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남북한 공이 핵추진 잠수함 추구를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야에서의 흥미로운 경쟁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북한이 만약 먼저 개발을 하면 한국이 뒤따라가고 있고, 북한과의 군비 경쟁의 당위성을 지니고 있어서 미국도 한국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사일 개발과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하고, 특히 한국이 미사일 개발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국까지 견제할 수 있고 중국의 항공모함도 견제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한국도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미국의 허락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핵에 대한 본격적인 군비 경쟁이 시작이 된다면 핵무기 확산 조약 NPT 회원국인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는 없으나 월등한 재정력 그리고 기술력을 앞세워서 투발수단 및 플랫폼에서 북한을 초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래도 북한이 계속 개발을 한다면 한국도 정착력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은 인도양, 태평양을 둘러싼 현 상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9월 15일 날 출범한 오커스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팽창주의를 막기 위해서 결성이 됐습니다. 이는 대중 포위망 구축에 있어서 미국 혼자가 아닌 공동으로 대응하는 대중 포위망 구축에 있죠. 여기에 지금 영국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인도, 일본, 그리고 호주 이렇게 들어가고, 한국도 자체적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토가 존재하지만,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 공동체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쿼드가 지금 유일무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더 크게 인도양과 대서양을 아우를 수 있는 오커스가 결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미국은 영국을 끌어들이고 인도를 제외한 태평양 인도양을 방어하는 오커스가 결정이 됐을까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쿼드에 인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일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굳이 다른 군사 동맹체인 오커스가 지금 결성이 되었을까요? 호주와 영국과 미국이. 그 이유는 인도의 방향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는 현재 중국과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나라로 바뀐 상태이죠. 지금 국경 문제를 통해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도의 경우 현재는 쿼드에 속해져 있지만 이전에는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으로서 오랫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중적인 자세를 취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상하이 협력기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 상하이 협력기구는 1996년 4월 26일 상하이에서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 5개국이 모여서 상하이 5국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에 우즈베키스탄이 합류를 하죠. 중앙아시아입니다. 다 중앙아시아에 이렇게 포진이 됐죠. 우즈베키스탄이 합류하여
상하이 협력기구로 명칭이 상하이 5호국에서 상하이 협력기구로 지금 이름이 바뀌었고 2017년에는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2021년에는 이란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리딩 국가는 9개 국가가 되는 거예요. 현재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이란 이 9개국이 정회원국으로 되어 있고 아프가니스탄, 몽골, 벨라루스가 이 3개국은 옵저버로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초청국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이 중 스리랑카, 터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네팔은 대화 파트너로 말하자면 초청국가보다는 조금 높은 단계 그리고 리딩 국가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로 스리랑카, 터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네팔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나라들이 있는데 이 스리랑카와 같은 경우는 중국의 1대1로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터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경우는 지금 CIS라고 지금 독립국가연합이죠. 독립국가연합이지만 지금 이란에서 지금 지금 1대1로 가는 이 터키 쪽으로 가는 루트 빼놓고 이 카스피해를 건너가는 이 루트를 만약 뚫게 되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반드시 필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을 들어가고 이 캄보디아, 네팔을 대화 파트너까지 올렸고 지금 이 초청국가 명단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대화 파트너까지는 안 되고 아주 이제 친해지고 싶어하는 이러한 나라 이 나라의 이집트, 투르크메니스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상하이 모임이 어떻게 되냐면 1대1로를 중심으로 하는 중심축에 여기 나라들이 다 걸려있는 거예요. 국가마다는 차이가 있지만 태평양을 끼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은 지금 현재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중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요. 베트남마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미국에 굉장히 지금 가까운 나라가 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득을 어느 정도 취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무관세 정책 를 해서 땅도 중국에 빌려주고 이러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 오커스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 5개국의 군사정보협력 5IS에 이은 또 하나의 앵글로 아메리칸 국가들로 구성되고 있는 이너서클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5개국에서 미국, 영국, 호주 이 3개를 딱 떨어뜨려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오커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캐나다, 뉴질랜드는 지금 호주 옆에 있어서 호주에서 군사를 다 대줘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내용이고 캐나다도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금 현재 오커스가 새롭게 출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의 중요성이 점점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조금 더 알아볼게요. 현재 미국과 중국은 굉장히 심각하게 대립 중입니다. 물론 지금 멍한조우가 지금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지금 중국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의 그 캐나다 주민들이 2명이 억류되고 있었던 사람들도 풀려나고 미국인들도 2명이 풀려나고 이러한 상황에서 호기가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물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 내에서의 쿼드에 이제 한국, 뉴질랜드 말하자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태평양 정책에서 여기 플러스, 쿼드 플러스예요. 쿼드 플러스라고 해서 한국, 뉴질랜드를 추가해서 쿼드 플러스를 출범해야 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중요 지역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오커스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앵글로 아메리칸 국가들로만으로는 대중 견제가 느슨할 수 있기 때문에 오커스에 다시 한국, 독일, 일본 등을 가세하는 이것도 오커스 플러스가 되겠죠. 오커스 플러스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 한국, 독일, 일본입니다. 독일, 일본과 같은 경우는 굉장한 부국이죠. 여기에 한국이 다시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협력 관계는 더욱더 높아져 가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더욱더 높아져 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표시가 2021년 7월 21일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기입니다. 이를 통하여 1979년 한미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42년 만에 미사일 거리 제한이 완전히 폐기돼서 종료가 된 상황이에요. 이로써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서 최대 800km 이내로 설정되었던 사거리 제한이 이제는 이 사거리 제한을 완전히 풀어버리고, 이것을 통해서 한국도 스타워즈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까지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한미 미사일 주요 일정이라고 나와서, 지금 처음에 나왔던 1979년 10월달, 이때는 최대 사거리가 1180km밖에 안 돼요. 물론 탄도 중량은 500km가 되지만 180km밖에 안 되고, 2001년 1월입니다. 이게 김대중 정부 때인데요. 이 사거리가 300km까지 늘어납니다. 탄도 중량은 역시 그대로고요. 2012년 10월달 2차 개정 이명박 정부 때고요. 800km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탄도 중량이 500kg죠. 그리고 2017년 이게 800kg 그대로고요. 무제한. 그래서 800kg까지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는 현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2020년 7월에 보면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 이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통해서 더 길게 가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초를 만들어요. 그리고 2021년 5월 22일입니다. 미사일 지침이 종료가 되고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가 돼요. 이 탄도 중량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탄도 중량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 폭발력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탄도 중량이 무제한으로 가기 때문에 이 폭발력 자체가 어마어마한 폭발력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대 사거리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미사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한국은 북한과 미사일 군비 경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북한과 같은 경우는 중국의 기술을 가지고 미사일을 만들어 왔어요. 그 미사일을 쌓아왔고, 그런데 이것도 중국에서 그 뒤로 조정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는 미국이 한국이라는 우방을 사용을 해서 종국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미사일 군비 경쟁도 만들고, 사거리 또 지침도 완전히 폐기시키고, 고체 연료 사용도 완전히 폐기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다 했다는 겁니다. 이런 군비 경쟁을 통해서 미국과의 핵 협정에 의해 현재 핵을 지니고 있지는 못하지만 북핵 위험이 일정 수준을 상쇄하는 억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북한이 군비를 확장하면 중국이 우리가 군비를 확장하는데 결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잠수함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항공모함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그래요. 여기에 북한은 핵추진 잠수함 추진도 공언하고 있어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시간 문제라는 견해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으니 한국도 핵추진 잠수함을 무조건 가져야 된다. 미국 너희여 허락해줘라. 라고 할 수 있죠. 한국과 같은 경우는 이미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 기술을 구소련에서 수입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국 자체로도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핵잠수함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약간의 시행착오, 그리고 약간의 기술이 더 필요한 상황이죠. 이로 인해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허용할 것이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상황이 되겠죠. 오커스의 동맹의 출범으로 이때까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의 전수를 거부했던 미국이 단 한 번의 예외라고는 하였지만 호주의 전수를 시사를 했습니다. 또한 한국도 영국과 더불어 경항모의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죠. 경항모를 일단 만들면 항공모함까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 또한 중국을 견제하는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거예요. 한국이 어떻게 보면 북한이라는 그러한 존재 때문에 군비를 더욱더 크게 경쟁을 할 수 있는 현 상황. 물론 북한이 이렇게 쏘고 이러한 상황이 결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북한이란 존재 때문에 중국에게 이 군비 경쟁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그리고 미국에도 어느 정도 우리의 설득력 있는 말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측면으로 보면
그런 측면은 좀 나쁘지 않지만 결정적으로는 우리 자체가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죠. 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